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봤죠. 사실 후삼국이 성립됐다는 건 통일신라가 그만큼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에서는 통일신라 정부를 전혀 따르지 않는, 아예 무시하는 지방 호족 세력들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지방 호족들을 도와줬던 게 또 신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이었던 육두품들, 그죠? 이 육두품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 선 이상은 승진이 안 된다라는 골품제의 한계, 여기에 굉장히 거부감,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느껴서 신라를 포기하고 지방 호족들한테 이제 몸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선종이라고 하는, 경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참선, 수행 이런 것들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선종이라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어, 통일신라 후기를 상징하는 세 개의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지방 호족, 호족 세력을 돕는 육두품, 그다음에 이들이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선종, 그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많은 지방 호족들이 일어섰고 그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이제 음, 옛날 백제 지역, 전라도 지역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워서 사람들이 어떤 백제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한반도 중부 지방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고구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신라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에 후백제, 그다음에 한반도 중부 지방에 이제 후고구려, 이런 식으로 후삼국 시대가 성립되는 걸 우리가 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후삼국에서 고려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고려가 건국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가, 그런 초기의 고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정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궁예의 정치는 어땠냐면 사실 궁예도 본인은 아주 어릴 따라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절로 버려졌겠지만 궁예 가문도 왕위 계승 분쟁을 하다가 밀려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궁예 본인도 자라나면서 신라 사회 특유의 골품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품제 저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후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신라의 골품제를 굉장히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골품제를 벗어난, 뭔가 정말 신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능력만 있다면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정치를 굉장히 시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광평성 이런 새로운 정치기구도 만들고, 사실 처음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도 처음엔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나는 뭐 신분 이런 거 안 보고 능력만 중심으로 보겠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결과로 내놨던 이 인재가 바로 왕건이에요. 왕건은 어, 이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준으로 등용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그 송악 호족 출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송악이 지금의 그 왜 경기도의 개성이라고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 있죠. 거기가 이제 송악인데 이따 지도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왕건은 그 아버지 작재건 때부터 굉장히 송악 지역의 큰 상인이었고 아주 세력이 큰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궁예는 이 송악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세력가인 또 호족인 왕건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왕건 세력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왕건을 등용을 하고, 그리고 원래도 왕건을 굉장히 아껴 썼어요. 왕건 자체가 굉장히 성품도 온화하고, 그러니까 온화하다는 건 착하다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능력을 많이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에 원래도 왕건을 또 굉장히 아꼈었고, 또 왕건을 아껴야만 송악 지역의 호족 세력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왕건을 원래도 아껴 썼는데 왕건이 이제 완전히 궁예에게 신뢰를 보이는, 그러니까 궁예가 왕건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왕건을 시켜서 나주를 점령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왕건이 이걸 성공해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작전이었거든. 나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배가 유명한 그런 도시죠. 여기가 나주예요. 여기 나주인데 지금 후백제 한복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왕건한테 궁예가 왕건을 시켜서 여기를 공격하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송악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시켰는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도전이죠. 근데 왕건이 이걸 성공해내요. 그래서 이걸 성공해내서 나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후백제는 아주 신경 쓰이는 뒤에 이제 아주 신경 쓰이는 그런 땅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양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어쨌든 왕건이 이 어려운 작전을 성공해내면서 궁예한테 확실한 신뢰를 받게 되죠. 그리고 궁예가,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해서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예전에 왕건이라는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때 또 요 장면들이 되게 막 인기도 많고 유행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왕건이 말년에 미쳐서 자기를 막 미륵불이라고 자칭을 해요. 근데 미륵불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불교에서 뭐냐면 미래에 언젠가 나타난다고 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이 부처가 나타나면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지고 막 다 살기 좋게 바뀔 거다 뭐 이런 부처인데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미륵불이고 그 미래에 찾아온다는 미륵불이 나다. 그러면서 나는 관심법, 즉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볼 수 있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너 지금 쓰레기 같은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막 마구니가 끼었다. 이러면서 막 철퇴로 막 내리치고 막 군부장 막 이러면서 막 봤던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워낙 유튜브나 이런 데 짤이 많이 돌아서 이런 식으로 막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이러면서 막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년에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왜 이렇게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궁예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후고구려의 어떤 신하들은 더 이상 궁예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후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이 후고구려의 왕으로 앉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신순겸 뭐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를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궁예는 쫓겨나서 어디 무슨 바위에서 죽었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궁예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사람 인생이 기구하죠. 어느 나라의 왕자 출신인데 그것도 보통 나라도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했었던 그런 나라의 왕자 출신인데 그 자기 가문이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해서 절로 버려져서 절에서 어릴 때부터 동자승으로 이렇게 스님으로 살다가 그래서 어릴 때 잘못 버려져 가지고 이제 눈도 이렇게 한쪽 눈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지방 호족 세력가한테 양길이라고 하는 세력가한테 들어갔다가 거기 세력을 키워서 자기가 독립해 나와서 사람들한테 막 후국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그 지역 세력가들과 또 친해지고 이제 정말 잘 되나 싶었는데 말년에 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죠? 그리고 쫓겨나고 자기가 정말 총애하고 아꼈던 그 부하한테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참 알 수 없는 게 한 척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뭔 소리라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드라마 태조왕건 장면인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때는 정말 라떼는 얘긴데 정말 정말 재밌게 봤던 그리고 제 세대 친구들은요 이거 지금도 막 어떻게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역사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걸 그렇게 봐. 그러면 너 그 수업 자료로 쓸라 그러는 거냐? 아니래. 그냥 봐 그냥 주말마다 막 이렇게 집에 박혀가지고 막 마구니가 끼었다 막 이렇게 궁예하는 거 보고 어쨌든 굉장히 저희 세대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왕건이 이렇게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요. 이게 이제 고려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로 고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고구려 때부터요. 고구려 시대 때부터 고구려는 사람들이 고려라고도 이미 많이 불렀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다시 철원에서 원래 본인의 세력이죠. 본인의 근거지인 개경, 그러니까 송악이 개경이에요.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원에서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예를 죽이고 본인의 원래 근거지인 송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백제랑 주로 겨루게 되어 당연한 얘기겠죠. 신라는 어차피 망할 게 뻔한 나라고 후백제랑 겨루게 되는데 요 승부의 포인트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잘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뭐 지도 대충 그려도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후백제고, 그죠? 어, 후백, 후백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고려, 그 다음에 신라인데 지금 딱 형세를 보면요. 결국 이 둘의 싸움이잖아. 결국 고려 대 후백제야. 그쵸? 신라는 어차피 망할 거라고. 그럼 이 승부의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신라가 지금 망해가는 나라일 것 같아도요. 어쨌든 한반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승부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신라는 망할 건데 그러면 신라를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차지할 것이냐가 이 승부의 포인트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신라가 어차피 망할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신라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차지할 것인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지금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공격해서 다 집어삼키고 내 걸 만들든지, 아니면 어차피 신라는 누군가한테 항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라를 정말 잘 대해줘서 어차피 니네가 망할 거라면 우리 쪽으로 기대라. 우리한테 항복을 해라. 우리가 잘해줄게. 이렇게 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빠르게 공격을 해서 다 무너뜨려 버릴 건지, 아니면 잘해줘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할 건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승부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승부에서 이게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왕건이 했던 선택은 잘해주자예요. 신라는 어차피 망할 나라다.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기울게 만들면 항복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한테 할 거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후백제가 신라를 빠르게 공격하려는 전략을 택한다고 치면 그때 우리가 신라를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라도 어쨌든 망해도 국가는 국가 아니에요. 망해가는 과정이어도. 그러면 언젠간 망하겠지만 후백제의 공격을 받으면 신라가 견디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당분간은 버틸 수는 있을 거라고, 며칠 정도는. 그러면 고려가 지원을 해주면 신라가 항복을 할 때 하더라도 고려 쪽으로 항복을 할 거라는 거지. 이게 왕건의 계산이에요. 그리고 후백제 견훤의 판단은 정반대였어요. 신라가 망해가는 게 뻔하니까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후백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망해가는 약한 나라고 빠르게 공격을 해야, 그래서 신라를 빠르게 차지해야 이 승부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백제는 먼저 견훤은 신라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라로 공격해 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이때 이제 또 고려는 자기가 선택한 전략대로 또 신라를 도와주기도 하죠. 이게 이제 공산전투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포석정이라는 곳인데 이름을 내가 써놨네요. 이것도 참, 신라가 왜 말년에 이렇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이 포석정이 뭐 하는 데냐면,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걸?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은 이제 유적이니까 보호해서 그러는 건데, 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물이 흘러요. 물이 이렇게 또랑처럼 흐른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놀아요. 둘러서서 놀면서 수다 떨면서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 위에다가 술잔을 띄워요. 그리고 이제 술잔 여러 잔 띄워서 그 주워서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야, 술집. 술자리예요, 술자리. 그리고 이 정자 자체가 이제 정자라 그래서 뭐라 그러지? 이제 좀 우물가에 조그맣게 한옥 건물 있는 뭐 그런 식의 건물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연애 정수인데,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올 때도 경혜왕은 저기서 술 먹고 있었어요. 저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신라가 지금 얼마나 아예 국가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잖아요. 어쨌든 후백제는 다른 나라라고. 다른 나라의 병력이 침략해 들어왔으면 그 경비 체계가 발동을 해서 지금 왕이 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국경에 있는 병사가 후백제가 쳐들어온다라는 걸 보고 보고를 하고 그 보고가 알려져서 왕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전투 상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술 처먹고 있잖아. 그죠? 이렇다는 건 신라가 이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신라가 왕이 죽을 정도로 견훤한테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고려는 자기들이 선택한 전략대로 이제 신라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팔공산에서 벌어진 전투가 공산 전투예요. 여기서 이제 고려가 집니다. 지는데 그래도 신라를 완전히 이제 후백제가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어쨌든 고려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가 여기서 얼마나 크게 패배하냐면 왕건이 급한 대로 죽은 병사의 옷을 주워서 입고 병사인 척하고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고려가 크게 패배하는데, 크게 패배했지만 또 이게 유일한 패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려가 신라를 비록 졌지만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건의 전략대로, 왕건의 예측대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경순왕이 고려에 나라를 넘겨주면서 항복해 오게 됩니다. 경순왕 본명은 김부라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고려의 나라를 넘겨주면서 행복해 오게 되죠. 행복해 오게 된다. 항복해 오게 되죠. 발음이 왜 자꾸.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수업이면은 여러분들이랑 좀 의사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수업을 할 텐데 혼자 이렇게 방에서 떠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침도 마르고 발음도 꼬이고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 영상 편집을 안 하잖아요. 워낙 많은 걸 찍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원컷으로 가는데 조금 힘들 때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후백제에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이 뭐냐면 견훤의 아들들끼리 왕위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져서 이 왕자였었던 신검이 이제 이 왕위 계승 분쟁의 전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견훤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에다가 자기 아버지 견훤을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야. 자기 아들이 자기 왕 안 시켜준다고 자기를 막 절에 가둬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견훤이 김제에 있는 이 금산사를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진짜 이게 특이한 선택이에요. 이런 세계사에도 이런 유례가 없어요. 지금 후백제랑 고려랑 경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왕자리 물려받겠다고 쳐 싸우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기를 이렇게 절에 가두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려로 가버려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버리고 와버리는 거야. 그냥 아들 때문에. 아들이 하도 막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후백제는 신검이 즉위하게 되죠. 견훤은 자기가 건국한 나라를 버리고 자기 국가랑 경쟁하던 나라에 이렇게 귀순을 해오게 되는데 그럼 왕건이 견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극진히 대접하죠. 완전 형님 오셨냐고. 형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지 안다고. 지금 이렇게 오셨지만 후백제가 얼마나 형님 덕에 후백제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고 후백제가 얼마나 건강한 나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형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극진하게 모셔요. 완전히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건은 정말 정치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견훤이 고려로 넘어와서 자기가 워낙 대접을 잘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것도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아들들이 자기 자리 뺏으려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꼬라지. 그래서 아들들 때문에 어디 절에 갇혀 있다가 도망쳐 나와서 자기가 만든 나라를 버리고 왔더니 여기선 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막 아들보다 왕건이 더 좋아 이제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내 아들놈의 새끼들은 나를 가두고 막 쌍놈의 새끼들 막 이랬는데 적국으로 왔더니 적국의 왕이 나를 막 되게 막 대접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견훤이 이제 왕건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려랑 후백제랑 전쟁을 하는데 고려군의 선봉장으로 누가 와요? 견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후백제 측 병사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인터넷 뉴스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식이 빠르질 않다고. 그러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상대편에 우리나라 왕이 있는 거야. 어?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화를 쌓아야 돼 말아야 돼? 공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황당해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귀신인 줄 알았을걸?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우리나라 왕이 저쪽에 지휘관이네? 이게 뭐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후백제가 그대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전투를 거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창 전투, 뭐 1, 2천 전투 쭉 거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후백제가 멸망을 하고 이제 신라는 아까 이제 멸망해서 항복해 왔고 그다음에 후백제를 이제 멸망시켰으니까 진정한 통일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후삼국이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발해도 이제 우리 배웠다시피 거란에 멸망하는데 발해도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니까 고려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막 내려와요. 근데 왕건은 역시 발해 유민들도 그럼요. 우리 다 여러분들 발해도 그렇고 우리 고려도 그렇고 다 고구려의 이름 아래 한 식구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리을 발음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신라도 무너뜨리고 후백제도 멸망하고 발해 유민도 포용하면서 진정한 어떤 민족적인 통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삼국 출신과 발해인까지 포용하는 전체 우리 민족을 다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게 되고요. 지배층도 그동안 통일신라 때까지는 진골 귀족이었다면 이제 지방 호족들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엿한 통일 국가로서의 고려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려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신라 후백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신라 후백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통일된 뒤에 고려가 된 게 아니라 고려가 먼저 되고 그 고려가 신라의 항복도 받아내고 후백제도 무너뜨린 거다라는 거 꼭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건국자로서 태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멋있죠? 그래서 태조왕건의 정책을 보면 일단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사람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역시 세금이죠. 우리 기억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골 귀족들이 자기 노급에서
굉장히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었죠. 자기 세력이 더 강해지려고 노급에 살아가는 농민들을 막 괴롭히고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이랬었잖아요. 거기다가 진성여왕 기억나실 거예요. 진성여왕은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막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런 모습을, 그래서 막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난들이 벌어졌었죠.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금을 제일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시민 유도라는 건 뭐냐면 시는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민은 백성이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유도, 도가 있게 하겠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어느 백성이든 자기가 생산한 그 생산량의 10분의 1만 내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이 힘을 키웠던 방법은 굉장히 이제 정말 정치적인 방법이에요. 지방 호족 세력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호족 세력들이랑 다 결혼을 해요. 그 호족의 딸들이랑 다 결혼을 해서 다 이제 친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족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 힘을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이 태조 왕건의 아내들이에요. 겁내 많네.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씨, 나 이거 해마다 하는 챌린지예요. 태조 부인들 한 호흡의 세기.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죠. 요거 잘 봐두세요. 무슨 29명이라는 숫자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태조 왕건이 이렇게 호족 세력들을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호족 세력의 딸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야, 이게 29명이면 그죠? 와, 지금 보통 학교들이 한 반에 20명이 되나 안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만으로 태조 자식 반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부인이 29명이고 자녀가 25남 9녀. 25남 9녀면은 남자애들 축구할 수 있어. 그죠? 우리 학교 애들의 소원이잖아. 반대항 축구하는 거. 그죠? 절대 안 되죠. 머릿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25명이면은 그죠? 후보 선수까지도 뛸 수 있겠다. 대단하죠.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의심스럽다. 원래 이게 자연 성비가 이렇지 않거든요. 이거 갑자기 저도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왜 남자만 이렇게 유달리 많지? 이거 좀 더 알아봐야겠다. 원래 자연 성비가 이렇게까지 남녀가 차이 나지 않아요. 이건 조금 제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방금 순간적으로 든 호기심이라서 저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한 호족이 아니더라도 성씨를 왕씨성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본래의 성씨를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직을 하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호족 세력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예전에 신라가 통일을 된 직후에도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견제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막 상수리 제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지방 세력들의 아들들, 자식들을 수도로 오게 하고 그런 제도를 태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호족 세력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 딸들이랑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바로 사신관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예요. 사신관 제도, 기인 제도는 뭐냐면 일단 사신관 제도는 지방 호족 출신 사람을 중앙 관료로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걔를 그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방관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신관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 고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개경이 수도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여기 광주 출신 호족인데 광주 출신 호족 한 명을 데려다가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요. A라는 사람을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중앙 관료인 상태에서 사신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은 이제 수도에 있어요. 몸은 수도에 있는데 이 사람은 수도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출신 지역인 광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광주의 향리를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광주에서 반란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사신관 제도예요. 그래서 광주의 세력가를 사신관으로 정해서 이제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이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게 사신관 제도고요. 그다음에 기인 제도는 통일신라 때 상수리 제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자식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수도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정말 별일 없으면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뭔가 반란이 벌어졌다. 그럼 얘부터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마련을 했었다. 그래서 그치 막 결혼을 하고 뭐 성씨를 주고 관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잘해주려고도 했지만 또 반대로는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려고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을 또 전진기지로 삼아서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고구려 영토를 어쨌든 발해가 무너지면서 거의 다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리고 또 발해에 대해서는 형제의식, 식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주지. 왜냐면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하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잖아요. 부모님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부모도 고구려고 발해의 부모도 고구려인 거지. 그러면 고려와 발해는 형제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또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옛날 땅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비록 수도는 아니지만 평양을 서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운영을 하면서 북진 정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 지역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서경을 중요하게 거의 수도급으로 운영을 하면서 북진 정책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대 왕이 지켜야 될 훈요십조라는 글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왕이 이제 광종이라는 왕인데 어, 광종은 이따 이제 이름이 나오겠지만 왕권 강화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태조 왕건이 결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주변에 호족 세력들을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기억나시죠? 자식들이 벌써 뭐 왕으로 물려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딸을 뺀다고 쳐도 25명이에요. 그러면 왕위 계승 후보자가 25명이야. 뭐 어떻겠어요? 왕위 계승 분쟁이 박 터지게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태조 다음이 해종이고 그 다음에 정종인데 이 두 명의 왕을 거쳐갈 동안 왕위 계승 분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가 정말 혼란스럽게 돼요. 이 혼란을 쭉 지켜본 뒤에 뭐 환선길에 난 이은함에 난 왕귀에 난 별하별 반란이 다 벌어져요. 뭐 이 반란의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태조가 결혼을 많이 했고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왕위 계승 분쟁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걸 거쳐서 올라온 왕이 광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종은 왕권이 확실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왕권이 강하려면 귀족이 약해야겠죠. 그래서 실시하는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이 노비는 아시죠? 안이 이제 명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검이 검사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귀족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 중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지. 이게 노비안건법이에요. 근데 이 노비 자체는 귀족들의 재산이고 또 귀족들의 세력의 바탕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들을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비를 해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세계사 배울 때 처음 봤던 단어인데 과거.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실시가 됐었죠. 중국 후주라는 나라에서 쌍기라는 인물이 건너와서 광종한테 이걸 권유해요. 과거제를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태조 왕건 때는 중앙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호족 세력이에요. 근데 광종 입장에서는 이 호족 세력들이 꼴배기가 싫단 말이야. 왜냐면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족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호족 세력을 대신할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새롭게 만들 거라면 기왕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명분도 되잖아. 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과거제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은 왕이 나를 뽑아준 거니까 충성심을 갖겠죠. 그리고 과거 시험 자체가 그 과목이 유교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세력을 정치 세력을 자기를 따르는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삼국시대 때 한번 봤던 거죠. 관리들이 근무할 때 입을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들이 다 다르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딱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옷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존재에는 왕이 있겠죠. 그래서 관료들 사이에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서열 의식을 딱 느끼게 해줌으로써 왕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황제를 칭하고 이런 것들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황제를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또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러한 광종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여러 가지 공신들, 호족들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준홍의 난, 왕동의 난 이런 난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관련된 호족들, 공신들 다 숙청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광종은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왕권 강화에 꽂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오늘 좀 양이 많죠. 왕 이름에 성종 이렇게 두 글자 들어가면, 즉 왕 이름이 성종이면 이게 완성할 성자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성종이 있어요. 그래서 왕 이름이 성종이면 아, 그 나라의 어떤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가 이때 완성이 됐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왕의 칭호는요,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의 통치의 특징을 잘 봐서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성종은 이제 완성할 성자예요. 그래서 나 왕 이름이 성종이면 아,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고려의 성종도 당시에 이제 관료였었던 최승로라는 인물이 건의한 시무 28조라는 이 글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시무 10여조 냈을 때는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최승로고요. 이게 이제 시무 28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굳이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